미래 비즈니스 포럼 2012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백만기 지식재산협회 회장께서 지식재산과 미래 비즈니스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지식재산 서비스 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백만기입니다. 전자신문 30주년을 맞는 행사에 제가 기조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지난 30여 년 동안 보낸 기간 전자신문과 항상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자신문을 제일 열심히 읽기도 했고 또 전자신문의 중요한 정보 제공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자신문이 이제 또 한 차원 다른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30년 행사,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특히 새로운 도약에 있어서는 우리 산업의 발전과 함께 항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왔던 전자신문이 이제는 지식재산, IP를 또 중요한 테마로 해서 새로운 발전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정책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ICT 비즈니스는 어떻게 변해야 되고, 또 지식재산 그 자체를 서비스업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은 어떻게 발전돼야 될지,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좋게 보면 특허 제도의 변화의 모습을 아마 저 이상 더 현장에서 지켜본 분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978년도에 특허청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최초의 특허 심사관으로 임명이 됐던 그 장면의 모습입니다. 이로부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2011년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고 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민간 분야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으로 지식재산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임명장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금년 1월에 있었던 행사가 바로 지식재산 강국 선포식입니다. 이 행사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총리 이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1조 달러 시대에서 2조 달러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날 행사에서 모아진 컨센서스는 이제는 우리가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장벽을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은 새로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의 많은 대기업들은 준비가 돼 있지만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은 아직도 소위 IP,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소위 특허 경영이라고 하는 화두에 제대로 대응하기에 충분치가 않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새로운 각도에서 보고 특허 경영 전략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차원의 행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금년 2012년 1월에 있었던 이 행사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시작한 것이 1962년 1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50년 동안의 압축 성장이 이루어졌죠. 근데 2012년 1월이 돼서 우리가 이제 지식재산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정부 안으로 발표를 하고 또 이제 지식재산 강국을 선언하는 행사를 갖기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50년, 그 50년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 경제가 활발히 꽃피는 그런 경제 체제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고 그 중심에는 지식재산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기업 경쟁, 이제 특허 전쟁이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특허 전쟁의 시대에 사실은 과거에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화제의 중심에 섰던 적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분야에 이제 세계 특허 전쟁이 벌어졌고 삼성이 작년부터 이 새로운 승자를 가리는 게임에 가세를 하면서 과연 특허 경영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점을 다시 절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우리 경제가 겪었던 특허의 장벽, 제가 30여 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높은 파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경험은 1987년도에 저희들이 겪었던 첫 번째 특허 파고, 그것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을 생산하고 수출하면서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 중에서 첨단 산업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었던 1987년, 그때가 우리가 겪었던 정말 충격적인 특허의 장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삼성전자의 초청을 받아서 특허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기흥공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여기 있는 정도의 큰 강당에 들어서서 사장님이야 모든 간부들이 특허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는 왜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삼성전자의 특허 담당자 반도체 분야에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는 삼성의 경우만 해도 500명이 넘는 특허 전문 인력을 갖게 됐다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례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1987년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일본에 밀리기 시작하는 제조업, 이것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소위 친특허 정책, 프로 패턴트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한동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개방이 되고 좀 더 근대화되는 모습을 겪었습니다만은 2002년도 이후에 또 새로운 하나의 충격파를 맞게 됩니다. 그 충격파는 이번에는 일본에서 온 겁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소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국가를 재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고이즈미 총리는 모든 개혁 드라이브의 중심에 지식재산을 뒀습니다. 첫 번째 임명한 내각의 장관들, 그 내각들을 명명하기를 지식재산 내각이다 이렇게 명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일본 기업들이 좀 더 공세적인 그리고 특허를 권리로서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 두 번째 충격파가 우리한테 대기업들이 중심이 됐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특허 소송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 기업들 대부분 그런 정도의 충격파에 대해서도 잘 견뎌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인력을 길러냈기 때문에 몇몇 대기업의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특허 경영을 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운 세 번째 파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전쟁.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한국 기업이 세계에서 메이저 플레이어, 주요 주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차원에서 특허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 아직도 많은 CEO분들을 만나보면은 특허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싸게 수출하면 물건은 팔린다 하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패러다임이 있었다면 이제는 아무리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도 사전에 특허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제는 비즈니스 성공을 기약할 수가 없다. 비즈니스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겪게 되는 세 번째 파도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고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좀 더 지식재산 중심적으로 재해석하고 또 재설계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모델,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식재산 중심의 발전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이 통계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기술 무역 수지를 보면은 기술의 수출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과 그리고 지출, 미국의 경우는 항상 플러스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일본의 경우는 공교롭게 고이즈미가 집권한 2002년부터 기술 무역 수지가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자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만 우리나라가 대외에 지급한 로열티가 5조 원이 넘습니다. 결국은 물론 제조업의 어떤 양적 성장에 필요한 기술의 도입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로 로열티 부담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 수출 제조 좀 더 IP 중심적인 경영을 해나가지 않을 수가 없겠다 하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초창기에 1962년 우리 정말 국민소득 수준도 낮았고 인건비도 쌌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술과 지식이 중심이 된 발전 구조로 가지 않을 수가 없죠. 최근에 미국과 유럽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폴 크루그만 교수는 이 아시아 경제의 발전은 조만간 한계에 부딪힌다. 많은 노동과 자본 투입만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비관적인 전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한국은 이제는 기술과 지식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산업 구조로 빠르게 이행을 해가고 있고 따라서 S&P의 한국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견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은 이제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났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은 이제 심지어는 일본보다도 더 신용도가 높은 나라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원인은 바로 우리가 이제 기술과 지식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산업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하는 점을 바로 얘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산업 정책, 과학기술 정책, 지식재산 정책 하던 것이 따로따로 놀았었는데요. 기업에서도 과거에 법률 전문가, 또 특허 전문가, 또 기술 전문가 각각의 그룹들이 따로따로 자기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통합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의 전략은 기술과 비즈니스와 소위 IP,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법이 통합되는 그런 경영 전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특허 경영을 돕기 위한 정부의 역할 측면에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는 지식경제부, 또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많은 관청들이 각각의 소위 기업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중심에는 이제는 지식재산이 존재하도록 우리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 육성 프로그램을 좀 새롭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허청만이 우리 기업의 특허 경영을 돕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과 또 지식경제부, 이제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을 우리의 기업들의 지식재산 능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정부 정책의 틀을 바꾸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겠다 하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R&D 규모 정말 50조가 넘는 정말 큰 규모의 나라가 됐습니다. R&D의 절대적인 투자 규모로 보면 이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손꼽아 정말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그런 R&D 국가가 됐습니다. 특허 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5대 강국입니다. 얼마 전에 G20 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20대 강국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특허와 상표 같은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 세계를 리드하는 5대 강국, 우리가 그걸 IP5라고 부릅니다. 5대 강국 속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는 한국의 특허 제도의 운영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 결국 아까 기술과 지식이 중심이 되는 산업 구조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강조를 드렸는데,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랜디스 교수가 발표한 최근의 책에 의하면은 600여 년 동안의 지구상의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분석을 해보니 크게 세 가지 중요한 팩터가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지식이 총체적인 양이 어떻게 늘어가고 있느냐 하는 점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경제발전 초기에 지식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텔레비전 공장을 세우고 싶어도 설계 도면을 갖다 주어도 우리가 만들 재간이 없었죠. 우리는 어디서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줄도 몰랐고 품질 관리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지식이 축적이 되면서 또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자본 형성의 계기가 됐고, 이제는 진짜 한 5명 정도의 엔지니어가 있으면 웬만한 텔레비전 공장, 어떤 종류의 공장도 베트남으로 옮길 수 있고 멕시코로 옮길 수 있고 아프리카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도대체 뭐냐?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중국의 역사, 중국이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나름대로 또 혁신적인 발명들이 있었죠. 화약이라든지 나침반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발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술 발전 역사는 정체 내지는 퇴보를 거듭했다는 것이 이 랜데스 교수의 분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등소평이 1978년도에 중국에서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특허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결국은 중국이 지금 원자바오 총리가 천명을 했습니다마는 과학기술, 인재양성, 그리고 지식재산 3대 분야의 국가적인 전략 목표를 세우고 일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그러면 짝퉁의 천국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만 소위 특허 시용실한 디자인 상표, 이 소위 산업재산권 사건이라고 하는 이 분야의 출원을 전부 합쳐 보니까 중국이 세계 제1위의 국가가 됐습니다. 불과 특허 제도를 도입한 지 30년밖에 안 됐는데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고, 중국의 화웨이 같으면 국제 출원, PCT 출원이라고 합니다만은 세계 1위권에 가까운 출원 규모를 자랑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지식재산의 전쟁,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절대절명의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경쟁입니다. 우리가 지난 30여 년 동안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 특허 제도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처럼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적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외국인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특허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특허 제도가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외국인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베트남, 남미 어디를 가도 이제는 한 나라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한 나라의 지식의 축적을 체계화하는 특허 제도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본, 중국, 한국 3대 국가의 특허 전쟁은 결국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의 미래를 내다보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IP 중심의 개발을, 산업 발전을 꿈꾸고 있고,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비슷해져 갑니다. 그 얘기는 누가 지식재산을 선점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허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하여튼 인간의 창작물은 좀 더 글로벌화된 창작물일수록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특허가 국제적인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 값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을 예를 들어볼까요? 이 작품의 시장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그 다음 보시면은 무려 2004년도에 1억 416만 불에 판매가 된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그림 하나가 1,100억이 넘는다. 그러면 특허는 어떻겠습니까? 미국의 카머스 원이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최초의 업체의 특허입니다. 이 회사가 망하면서 경매를 붙여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을 보시면은 무려 1,550만 불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특허와 관련된 미래 비즈니스를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많은 천재적인 사업가들은 2004년도에 있었던 이 카머스 원 특허의 경매, 이걸 보고 너무너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그 직후에 오션 토머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특허 경매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로스 페로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후보 EDS의 창업자로 유명한 분이었죠. 이분이 2억 달러를 투자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이 오션 토머라는 특허 경매 회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션 토머에서 특허를 분석하는 툴을 나름대로 갖게 되고 또 그걸 소프트웨어화해서 특허도 등록을 했습니다. 오션 토머가 펀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투자한 회사는 기본적으로 특허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오션 토머 300이라는 펀드는 지난번 리만 쇼크 때 다른 모든 펀드가 엄청난 마이너스 수익률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로 남았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다시 반복드려서 기술과 지식이 중심이 된 산업구조 또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특허의 포트폴리오, 특허 경쟁력이 강한 업체가 결국은 오래 살아남고 기업의 가치도 높아진다 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2011년도 들어서 이제는 좀 버블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특허 가치가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노텔, 캐나다의 통신 장비 업체, 정말 잘 나가던 업체가 망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망하면 뭐 법정 관리에 들어가든 파산 처리를 하든 어떻게 그냥 정리를 하고 마는데 이 회사는 최근에 스마트폰 전쟁의 여파도 있습니다만 회사는 망했지만 특허는 한번 제대로 팔아볼 수가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이걸 경매에 붙였습니다. 미국에만 3,000건, 전 세계 6,000건 정도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팔았더니 45억 달러가 된 겁니다. 구글에서 인수한 모토로라 모빌리티 125억 달러, 대부분 특허 가치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기업은 망해도 특허는 남는다. 그 가치는 오히려 살아있는 기업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많은 특허에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특허 몇 건을 가지고도 회사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코스닥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통신연구원 애플에서 특허 로열티를 받았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통신연구원만큼 전 세계적으로 특허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전 세계 많은 연구소와 대학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전자통신연구원이 넘버원입니다. 이제 여기 전자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아이폰 5와 갤럭시 S3의 경쟁. 참 재미난 현상은 항상 특허 소송을 하면 특허 소송은 그 결과를 얻는데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근데 만일 혁신의 속도가 특허 소송의 속도보다 빠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혁신이 빠른 기업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신정윤 사장님은 그런 측면에서 자신감을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런 많은 변화의 모습들이 결국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들 지금 몸담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가치 도대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자동차 회사의 가치, 분명히 많은 시설, 공장 자동화 시설, 또 토지, 그리고 그 사이에 형성된 많은 무형의 자산, 같이 어우러져 있었지만 대부분 1982년도에 미국 500대 기업의 통계에서 보여주다시피 유형의 자산, 토지, 건물, 장비와 같은 유형의 자산이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002년도에 통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는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형의 자산은 20%에 불과하고
무형의 자산이 80%에 이르게 됩니다. 제조 공장 하나도 없는 애플 컴퓨터가 이제 전 세계 최대의 IT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제조 공장도 글로벌화 해가지만 이제는 연구소도 전 세계 각국에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산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의 지식 재산입니다. 물론 그 지식 재산에는 이 특허와 같이 반드시 그것을 글로 표현해서 또 공개하고 20년 동안 권리화하는 그런 권리도 있지만 영업 비밀로 보호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원액 제조 기술, 이거 아직도 비밀이죠. 트레이드 시크릿, 영업 비밀에 관한 지식 재산, 이것은 파워가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제 특허 전략과 블랙박스 전략, 영업 비밀 보호 전략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전략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모두가 다 동시에 IP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는 없죠. 제가 몸담고 있는 지식재산 서비스 협회에는 모두 100여 개의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 업체들은 우리 기업들이 지금 갖고 있지 못한 많은 역량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허 정보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검색을 위한 소프트웨어 툴을 제공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특허 전산화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는 거래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든지, 이제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경영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독일의 히든 챔피언처럼 우리 기업들도 강한 중소중견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업들의 특허 경영, 이것은 우리의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이 같이 뒷받침이 돼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적인 문제 중에 최대의 과제는 고용 창출입니다. 그리고 대졸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대졸자들을 적절하게 지식재산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시키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에 꼭 필요한 IP 인력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또 서비스 전문 업체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은 한 단계 IP 중심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많은 대졸자들의 새로운 신규 인력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많은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자금을 퍼부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이 시장이 작동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특허 정보, 거래, 번역, 이런 전문가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자격 시험제도, 검증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도록 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좀 더 쉽게 채용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 도약, 또 새로운 지식재산 강국, 이것은 독일의 경제가 천여 개의 기술력이 강한 히든 챔피언에 의해서 유지가 됐듯이, 우리나라의 경제도 이제는 강한 중소중견기업을 키워야 되고, 그 중심에는 특허 경영이 있다. 그 특허 경영은 기존 제조업을 IP 중심으로 재설계, 재조직화하는 필요성도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DNA를 가진 지식재산 전문 서비스 기업들을 많이 길러내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인력 양성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